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조선기사 2021년 기출문제 1과목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선체 이중저, 더블버텀을 구성하는 구조재가 아닌 것은 1번 늑판, 2번 내접판, 3번 내용골, 4번 마진판. 네, 우선 현역에 계신 분들은 이게 현장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어색한 한글 용어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끼실 텐데요. 일단 이중저가 아닌 것, 이중저를 구성하는 것 먼저 찾아볼까요? 내접판 이너버텀이죠. 이너버텀도 이중저를 구성하고 있고요. 늑판도 애매하고, 내용골, 마진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문제의 답은 3번 내용골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늑판이라고 하면 이너버텀, 그러니까 내접판과 바텀, 저판,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횡부재이지 않습니까? 이 횡부재도 이중저라고 이 문제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 늑판, 플로어가 이중저고요. 두 번째, 내접판, 이너버텀, 이너버텀 플레이트 역시 이중저가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마진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문제가 더블 헐이 아닌 더블 버텀이라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텀 부분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쉽사이드에 있는 것은 이중인 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대형 조선소에서 짓는 그런 형상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밑부분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조선소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마진판, 마진 플레이트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마진 플레이트는 이런 이중저 선박에서 이중저가 끝나는 부분에서 빌리 쪽으로 향하는 이러한 이 뚜껑 같은 판을 마진판이라고 합니다. 마진 플레이트. 그래서 이중저 역시 마진 플레이트 역시 이중저를 구성하는 물체가 맞고요. 이중저가 아닌 것은 3번 내용골입니다. 용골은 용골인데 내용골이 뭐냐면, 용골 킬플레이트가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요. 킬플레이트가 안쪽으로 길쭉하게 나와 있어서 이 킬플레이트를 보강해주는 부재고, 싱글 버텀 구조에서 주로 쓰는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내용골이고요. 별로 좋은 문제 같진 않은데 특히 별로 좋지 않은 예제죠. 4번 마진 플레이트는 대형선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서 현역에 계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인지 변별력인지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림과 특별히 이중 버텀, 더블 버텀인 배에서 끝에 있는 판, 마진판이라는 것 잘 익혀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선박의 경사선대를 이용한 세로 진수 시 일반적으로 선미부터 진수하도록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일단 경사선대라고 하면 이 역시 대형 조선소에서는 없는 것이고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경사진 곳을 만들어서 경사진 곳에서 이렇게 배를 건조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렇게 해서 경사선대에서 세로 진수, 이 선박이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을 세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로 진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미부터 진수하도록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요. 그러한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진수 시에 부력이 빨리 증가하기 때문, 2번 진수 시 받쳐주는 육상 쪽의 지점으로 선수부의 구조가 더 적합하기 때문, 3번 선미제, 프로펠러, 타 등의 운반, 부착은 선미가 해안에 있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 4번 종방형 무게중심이 선미 쪽에 치우쳐 있는 선박에서 과도한 선미 침하를 막는데 유리하기 때문. 자,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서 답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보기도 길어서 어려웠던 문제. 4번 보기가 잘못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 선미 쪽이 진수 시에 부력이 빨리 증가하기 때문. 맞죠? 보통 선수보다 선미가 더 뚱뚱합니다. 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아주 과장돼서 그러긴 했지만 선수 쪽은 뾰족하고 선미 쪽은 보통 뚱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뒷방향으로 선미로 넣어 놓게 되면 선미가 뚱뚱해서 부력이 더 빨리 증가해요. 1번 사항 옳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진수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 선미 쪽은 물에 뜨고 선수 쪽이 처박히게 되잖아요. 선수 쪽이 조금 단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상 쪽에서 선수 쪽으로 지지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프로펠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선미제, 프로펠러, 타 같은 것을 부착을 할 때 보통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지선에 싣고 프로펠러를 가지고 와서 바로 여기서 끼우기가 편하죠. 만약에 프로펠러가 이 선수 쪽에 있으면 다시 육상으로 끌어올려서 비행 눌러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펠러 타 등을 끼우기가 편리합니다. 선미가 바닷속에 있는 것이. 네 번째, 이거는 종방향 무게중심이 선미 쪽에 있어요. 아까 선미 쪽이 더 뚱뚱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 부분을 선미의 중앙이라고 하면, 선박의 중앙이라고 하면 약간 더 부심이 뒤에 있고 무게도 뒤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미 쪽에 치우쳐 있는 배는 이렇게 진술을 해도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무거운 쪽이 뒤에 있어서. 이런 거는 선미 쪽에 치우쳐 있는 선박은 과도한 선미 침하, 티핑이 일어납니다. 선미 침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보기가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은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 선박의 횡경사가 작을 경우 횡 메타센터 반경을 계산하는 근사식은 단, V는 배수용적, D는 흘수, A는 수선면적, I는 수선면의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 T는 횡 동요 주기이다. 보기가 복잡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선박 개선법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답은 1번. 수선면의 X축에 대한 2차 모멘트를 배수 용적으로 나누어 준 것이 횡 메타센터 반경이 되겠죠.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4번. 수조에서 2m의 모형선을 속도 2m/s로 예인하여 측정한 저항이 750kN/S라면 이때의 유효 마력은 몇 PS인가? 일단 PS라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데요. PS는 마력이죠. 말 한 마리가 끊는 힘을 마력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PS는 독일식 마력입니다. HP, 호스파워는 영국식이고요. PS는 독일식입니다. 보통 선박에서 킬로와트보다는 마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마력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력은 75kg 되는 물체를 1m/s로 끄는 그것을 1마력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75kg이 1m/s를 비례식만 잘 가지고 풀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지금 750kN이었으니까 일단 힘이 750에서 10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2m/s니까 2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나누기 1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750 나누기 75 곱하기 2 하면 답은 20 PS가 됩니다. 킬로와트와 PS, HP 단위에 대해서 복잡한 변환식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75kg/Ps와 1m/s가 1PS다라는 정의만 알고 계시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프루드에 의한 전저항의 성분을 옳게 나타난 것은 보기 1번부터 보기 4번까지 마찰저항과 잉여저항, 점성저항과 파저항, 형상저항 등이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답은 1번입니다. 선박의 저항을 구분하신 형님들, 훌륭하신 형님들 중에 가장 먼저 하신 분, 프루드수를 만드신 프루드란 형님의 방법은, 프루드란 형님은 전체 저항을
마찰 저항과 마찰 저항이 아닌 잉여 저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잉여 저항에는 대표적으로 조파 저항과 조화 저항이 있죠. 그러니까 프로드 형님은 공기 저항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인즉슨 공기 저항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후에 휴라는 형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거기에다 추가로 공기 저항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프로드 형님과 비슷한 방식이긴 한데 마찰 저항 대신 점성 저항이라는 것을 고민하셔서 점성 저항 안에 마찰 저항과 형상 저항을 같이 묶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점성 저항이 아닌 것을 제외해서 잉여 저항으로 해서 잉여 저항에 조파 저항과 공기 저항을 묶어 두었습니다. 두 형님이 약간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셨던 거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주로 많이 프로드 형님의 방식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답은 1번 마찰 저항과 잉여 저항으로 구분하였다. 프로드 형님은 마찰 저항과 잉여 저항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번 종늑골식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종늑골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조선소에서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도 종늑골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의 그림은 VLCC 유조선의 단면 미드십 섹션이고요. 오른쪽은 벌크 캐리어 산적 화물선의 중앙 횡단면 미드십 섹션입니다. 종늑골식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유조선의 특히 화물창 구간이고요. 이렇게 촘촘하게 박힌 바탕과 이너 버텀, 론지워크, 데크, 사이드 쉘, 이너홀이 촘촘하게 박힌 이 론기튜드널이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종방향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종늑골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종늑골 방식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벌크 캐리어 산적 화물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산적 화물선의 사이드 쉘 구조는 그렇게 길이 방향으로 지나가는 까만 선이 없어요. 대신 버티칼은 횡방향의 일종이죠. 버티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적 화물선은 바탕과 어퍼 쪽은 여전히 종늑골 방식이지만 가운데 있는 사이드 쉘은 횡늑골 방식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혼합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문제를 보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첫 번째 보기 선각 중량이 경감된다. 일단 이러한 대형선의 경우에는 선박의 가운데 종강도, 선박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종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강도에 좋은 것은 종늑골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각 중량이 감소합니다. 두 번째, 선체 종강도가 커진다. 같은 이야기죠. 종방향으로 늑골, 종방향으로 론지튜드널을 지나니까 종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액체 및 산적 화물선에 적합하다. 왼쪽에 있는 유조선 VLCC 경우에는 액체 화물선인 경우에는 완전히 적합하고요. 산적 화물선인 경우에도 조금 애매합니다. 산적 화물선은 바탕과 호파 쪽은 또 탑사이드 윙탱크 쪽은 종늑골이지만 사이드 쉘은 횡늑골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3번도 조금 애매합니다. 3번도 애매해요. 하지만 4번이 더 애매해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공사가 간단하고 선창 내 돌출부가 적다. 일단 선창 내 돌출부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선창 돌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텀과 이너버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방향으로 돌기처럼 론지튜드널이 솟아있기 때문에 이 론지튜드널을 이 가운데 차 있는 플로어 트랜스버스 웹과 조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아주 조그만 영세한 조선소에서는 이러한 종늑골 방식을 잘 건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틀린 답은 4번이긴 하지만 3번의 산적 화물선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다는 것 지적을 드려봅니다. 7번 선칙 외판의 최상부로서
강력간판과 연결되는 부재는 이것도 그림을 먼저 띄워놓는 게 설명하기 편할 겁니다. 선측 외판, 사이드 쉘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이 다 선측 외판이 됩니다. 여기 사이드 쉘이라고 써 있네요. 선측 외판의 최상부는 이 부분이 되겠네요. 최상부로서 강력가판, 강력가판이라고 해서 힘을 받는 가판이고요. 이 부분이 다 강력가판이 됩니다. 강력가판과 연결되는 부재를 특별히 여기에 써 있네요. 시어 스트레이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설계하시는 분들, 쉘 익스펜전이나 미드십 하시는 분들은 시어 스트레이크라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현축 후판이라고는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영어로만 쓰기 때문에 시어 스트레이크를 현축 후판이라고 한다는 것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보기 볼까요? 첫 번째 불워크. 불워크는 그 상가판 위로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부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측 외판의 최상부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가판부는 이렇게 가판의 횡방향으로 있는 이 부재 전체를 의미합니다. 역시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답은 2번 현측 후판 시어 스트레이크가 되겠습니다. 8번 심해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수심이 깊은 해상에서 원유 또는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하며 기동이 가능한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는 문제가 참 기네요. 자,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해, 그러니까 너무 수심이 깊어서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러면 드릴십, 배니까요. 고정 구조물 아니고 FPS도 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반잠수식 시추선 역시 선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겁은 일단 심해가 불가능합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만 다리 기둥을 내려서 해저면에 다리를 세우고 있는 구조물이죠. 그 다음에 원유 또는 가스의 시추 작업을 한다. 시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드릴십에 드릴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멍을 뚫는 그런 용어지 않습니까? 구멍을 뚫어서 뭘 하는 거죠? 시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드릴십은 시추가 되고요. FPSO는 일반적으로 시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FPS도 X. 네 번째 보기에는 아주 편리하게도 시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들어가 있고요. 자, 수행하며 기동이 가능한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는 선박 형태는 드릴십인 거죠. 반잠수식 시추선도 헷갈리지만 실제로 한 번이라도 그림을 보셨다면 이 문제의 답은 1번 드릴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릴십은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로서 자항이 가능하면서 역시 심해에도 가능한 물체입니다. 3번 FPSO가 익숙하지 않으신다면 FPSO는 플로팅, 프로덕션, 스토리지, 오프로 등의 약자로서 물에 떠서 프로덕션, 생산을 하는, 스토리지, 저장을 하고, 오프로딩, 하역을 하는 설비로서 시추라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9번 육자유도 선체 운동 중 회전 운동에 속하는 것은 조선공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육자유도 운동 그림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나뉘는 것 중에서 직선 운동 X방향으로 움직이는 surge, Y방향으로 움직이는 sway, 그 다음에 Z방향으로 움직이는 heave, 합쳐서 서스히 라고 제가 유치하게 불러볼게요. 직선 방향으로는 서스히. 회전 방향입니다. X방향으로 돌아가는 롤 모션, 그 다음에 Y방향으로 돌아가는 피치 모션, 그 다음에 Z방향, 이 선박이 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선박이 위로 움직이면서 돌아가면서 이 선수부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요라고 합니다. 이것도 조금 유치하게 불러볼게요. 롤피오. 서스히 롤피오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직선 운동은 서스히가 되고요. 회전 운동은 롤피요입니다. 예. 다시 한번 문제를 보면 회전 운동에 속하는 것은 1번 요잉, 롤피요, 요 운동이 되겠습니다. Z 방향을 통해서 움직이는 운동. 답은 1번 회전 운동에 속하는 것 요잉 되겠습니다. 10번 배수량 2000톤인 선박에서 중량 5톤의 화물을 횡방향으로 5m 이동하였을 때 횡경사각이 2도였다면 이 선박에 작용하고 있는 횡복원 모멘트는 약 몇 톤 미터인가? 이 문제는 일단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되게 못 냈어요. 되게 문제를 잘 내려고 하다가 되게 문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 역시 그림과 함께 보시면 더욱 쉬울 것 같은데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선박이 물에 떠 있고요. 선박이 물 밑에 잠긴 물을 밀어낸 물의 무게가 2000톤, 그것을 배수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량물이 지금 여기 왔던 중량물이 5톤짜리를 횡방향으로 5m를 이동해서 아니네요. 여기 있던 중량물을 여기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횡방향으로 이동했고 5m를 이동을 했고 횡경사가 2도 정도 틀어졌다고 합니다. 이 선박에 작용하고 있는 횡복원 모멘트는 이 선박에 작용하고 있는 횡경사 모멘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횡복원 모멘트가 더 커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외력이 횡경사 모멘트이기 때문에. 횡경사 모멘트는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예, 선박의 무게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무게 중량물이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것 5톤 곱하기 5m 25톤 per 미터 답입니다. 이게 답은 4번이고요. 그런데 답이 25가 아니고 24.99라고 하는 조금 애매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 애매한 숫자가 나온 이유는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도 이 출제자께서는 먼저 2도를 이용해서 횡복원 모멘트를 계산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배수량 곱하기 gm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아마도 24.99가 나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계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5톤 곱하기 5m 25톤 per 미터가 그대로 횡경사 모멘트이자 횡복원 모멘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부분 해설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